네, 20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이슈화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린 초등생 사건의 학부모가 학교 측이 편견을 갖고 차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사고 소식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에 한 유튜버에 의해서 20년 전 공분을 일으켰던 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폭로가 되고 있죠. 이 가해자로 지목된 세 번째 남성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남성이 다니던 대기업에서 임시 발령 조치를 받기도 하고 또 음식점이 철거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데 이 사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이제 간단히 먼저 짚어드리자면 지난 2004년이었습니다. 한 20년 전 일인데요.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에 대해서 1년여간 장기간 정도로 성폭행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 당시에는 44명이었지만 10명이 기소가 됐고 사실상의 형사처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예. 형사처분을 한 명이 형사법원으로 가긴 했는데 예. 그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본인의 개인적인 사건이랑 관련돼 있었던 것이고 예. 10명은 이제 소년법과 관련되어 있었던 보호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0명 같은 경우에도 이 소년원에 관련되어 있는 처분을 받았고요. 나머지 14명 같은 경우에는 합의라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처분을 받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인 방송을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은 너무 처분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이 아니냐.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에 휩싸여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가해자들을 44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상을 공개하겠다. 첫 번째 관련되어서는 음식점과 관련되어서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이제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관련된 회사였는데 관련되어서도 해고됐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과 관련된 신상을 공개했는데 이번에 임시 발령 조치가 난 상황입니다. 예, 자세히 짚어볼 내용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당시 사건에 연루됐던 44명 중에 정말 단 한 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또 가해자 부모들의 협박도 있었다 이런 사실이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부실 수사 여부를 두고도 재수사를 주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다고 보시나요? 사실상 재수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최근 같지만 그 당시에도 아직은 2차 가해라는 것이 그 의미가 많이 있지는 않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봤을 때에는 그 당시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이 2차 가해를 가했고 또 여기에다가 피해자의 신원을 언론에 노출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고 재수사를 하려면 재심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재심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법한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이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수사는 어렵지만 최근에 인식에서 봤을 때에는 2차 가해라든지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했던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손해배상도 사실은 알고 나서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예, 그래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네네.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신상 공개가 사실 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 사적 제재가 분명한데도 대중들이 굉장히 크게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피해자 측에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입장이 다른 건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 처음에 이것을 알린 그 개인 방송 관련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44명, 가해자 44명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았다. 예. 그래서 차근차근 44명을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피해자 측에서는 우리는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아왔고 이제 조금 여기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잊혀질 권리를 지금 없애고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언론의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2차적인 가해를 받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옛날의 얘기들을 다시 떠올리는 그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는 영상이 올라오는 것도 몰랐고 삭제를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사적 제재는 법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 법에서는 사적 제재가 아니라 법을 통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을 통해서 처벌을 하기를 이제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피해자 존중이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 물론 어떠한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피해자 측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지만 이 신상 공개가 피해자를 존중하는 방안은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또 신상 폭로 사흘 만에 무고한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여자친구라는 근거 없는 의심으로요. 이 영업 피해를 받았다면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리뷰나 댓글 내용으로도 이렇게 처벌이 가능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의 영상에서 이 사람이 바로 여자친구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댓글에서 이 사람의 여자친구가 어느 회사,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댓글을 통해서 이 지금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무고한 피해자인 자신은 여자친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 때문에 지금 자신이 일하고 있는 업체가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럼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그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처음 댓글을 단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 이후에 처음 댓글을 믿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기는 어렵지만 근데 처음에 어떠한 이 사람이 여자친구다라고 처음에 댓글을 단 사람이라든지 처음에 이제 이러한 글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라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렇게 SNS를 통한 2차 가해나 이렇게 무고한 피해자의 양산을 막을 규범 마련이 가장 시급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원인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자 양형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현재 현행 법의 처벌이 수위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양형 기준이 더 완화되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대한 법정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되는 형이 낮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서의 문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처벌이 더 완화되었었고 여기는 소년범이기 때문에 더욱더 처벌이 사실상 안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계속해서 최근에 그 국회에서 같은 경우에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 소년범을 나이를 낮추자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현행 예전에 한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것은 더 이상 처벌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양형을 기준을 더욱더 현실화해서 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야지 더 이상 이러한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체계에 불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형에 대해서 더욱더 적정한 수준을 이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교권 침해 사례가 정말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초등 3학년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또 욕설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또 학부모가 오히려 담임 교사를 폭행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사건을 짚어드리면 지난 3일이었습니다. 예.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 초등학생이 1교시에 굉장히 늦게 학교로 왔습니다. 그리고 2교시에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를 해서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지적을 하자 담임 선생님에게 이제 반박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교감 선생님이 올라오셨는데 교감 예. 선생님한테도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폭행을 행사한 영상이 지금 공개가 돼서 이러한 예. 논란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오히려 왜 우리 아이를 차별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라는 사실이 되면서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이 해당 학생이 사실 살펴보니까 비슷한 소동으로 이 학교 생활 3년 동안 6차례나 강제 전학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학교 측이 또 상담과 심리 치료를 권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학부모가 오히려 학교 측을 또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했고 결국 교육청이 나섰습니다. 교육청이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강제 조사가 가능할지 여부도 네, 궁금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천으로 강제 전학을 갔다가 강제 전학은 초등학생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우리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처벌 수위입니다. 강제 전학을 갔다가 다시 이 학교로 온 이후에 해당 학교에서의 학급의 다른 학부모들이 분리 조치를 해달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있다. 이 학생 때문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고 계속해서 심리적인 치료를 받자라고 했는데 학부모가 거절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났고 결국은 이제 학교에서
교육적인 방임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지금 고발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동학대라고 하면은 신체적인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아동학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할 때에는 아동학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강제 전학을 당하고 다시 왔을 때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학부모로서 정상적인 발달에 저해를 할 수 있다는 충분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 오히려 학교에 대해서 아동학대라고 얘기를 하고 담임 교사를 폭행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아동학대 플러스 여기에 대해서 담임 교사 폭행죄까지도 포함이 예. 될 수 있다라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또 여기서 짚어볼 점이 이 아동의 학부모가 주장하길 학교 측이 아들에게 오히려 편견을 갖고 차별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폭력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사실을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지 또 법이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교감 선생님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이 폭행에는 원인이 있어서 폭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물론 양형에서의 어떠한 정상 참작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가 교사로부터 어떠한 폭행을 당했다? 아니, 교사로부터 어떠한 차별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폭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 넘어가야겠지만 여기서 교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의 무단 조퇴를 막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 내에서의 이런 행위들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근거 없이 차별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거기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폭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권 침해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우 이정재 씨가 최대 주주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올해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죠. 레몽레인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게 또 지켜보니까 최대 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계약상 합의한 경영권 이양 의무를 아무런 근거 없이 지키지 않았다. 이런 건데요. 이게 자세히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 레몽레인과 관련되어서 그 주식을 샀습니다. 예. 주식을 사고 주주가 되었는데 이 주주가 되면은 최대 주식의 5% 이상이면 임시주총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임시주총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정재 씨라든지 정우성 씨도 관련돼 있거든요. 이정재 씨,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의 경영권을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침해받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 결국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냥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당 회사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배우들도 있습니다. 다른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그 배우 활동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이 사건 사고 소식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